루비 책밤. 스틸 앨리스. 지은이 리사 제노바. 낭독 성우 루비. 이미 그때, 그러니까 1년여 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서 뉴런들이 질식해 죽어가고 있었다. 귀에서 멀지 않은 곳의 뉴런들이었지만 너무 조용한 죽음이었기에 그녀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았다. 부지불식간에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뉴런들이 스스로 파멸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분자 사례였든 세포 자살이었든 뉴런들은 죽기 전에 그녀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 경고할 수가 없었다. 고요했던 경고. 침실 책상에 앉은 앨리스는 1층에서 존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공항에 가기 전에 인지심리학 저널 제출 논문의 전문가 심사를 마무리해야 했는데 같은 문장을 벌써 3번이나 읽고 있었다. 알람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가 알기로 그 시계는 10분 정도 빨랐다. 시간이 그쯤 된 데다 존의 다른 박질이 급박해지는 것으로 보아 집을 나서려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못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앨리스는 빨간 펜으로 아랫입술을 톡톡 치며 알람 시계의 숫자를 바라보았다.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날아올지는 뻔했다. 엘리? 앨리스는 펜을 책상에 던지고 한숨을 쉬었다. 1층으로 내려가니 거실에서 존이 무릎을 꿇고 앉아 소파 쿠션 밑을 더듬고 있는 게 보였다. 열쇠? 앨리스가 물었다. 안경. 설교는 사절이야. 나 늦었으니까. 존이 황망한 눈으로 벽난로 선반 위를 흘낏 보았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월섬 시계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명, 편집자 주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 시계를 믿다니. 집에 있는 시계들은 거의 시간 맞지 않았다. 앨리스는 겉으로만 정확해 보였지 실제는 잘 맞지도 않는 시계들에 하도 많이 속아서 오래전부터 손목시계만 보던 터였다. 그럼 그렇지. 앨리스가 부엌에 들어서자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그곳의 전자레인지 시계는 6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앨리스는 깔끔히 정돈된 매끄러운 화강암 조리대를 바라보았다. 뜯지 않은 우편물이 쌓여있는 버섯 모양 그릇 옆에 존의 안경이 있었다. 어디 밑에도 뒤에도 아니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가 어떻게 코앞에 있는 걸 못 볼 수가 있지? 물론 앨리스의 물건들도 얄궂은 데 숨어 있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남편에게 알리거나 같이 찾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에도 존은 팔자 좋게 전혀 몰랐지만 블랙베리 충전기를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 브랜드 편집자주 못 찾아서 오전 내내 집과 연구실을 미친 듯이 뒤졌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새 충전기를 샀는데 바로 그날 밤 침대 옆 콘센트에 꽂혀있는 충전기를 발견했다. 바보같이 거길 안 찾아보다니. 앨리스는 자신이나 남편이나 워낙 맡은 일이 많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건망증이 심한 것이리라 여겼다. 게다가 나이도 들어가고. 존은 문간에 서서 앨리스의 손에 들린 안경만 보면서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다음엔 여자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앨리스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 치마라도 입고 찾을게. 엘리, 제발. 나 정말 늦었어. 전자레인지 시계를 보면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는데? 앨리스가 남편에게 안경을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 존은 릴레이 선수가 배턴을 잡듯 얼른 안경을 받아쥐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나 토요일에 돌아올 때는 집에 있을 거야? 앨리스가 뒤따라가며 남편의 등에 대고 물었다. 모르겠어. 토요일엔 실험실 일이
바빠서. 존은 현관 테이블에서 서류 가방, 휴대전화, 열쇠를 집어들었다. 출장 잘 다녀와. 리디아에게 내 포옹과 키스도 대신해주고. 둘이 싸우지 말아요. 존이 말했다. 앨리스는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희끗희끗한 갈색 머리, 준수한 얼굴에 안경 쓴 키 큰 남자와 곱슬머리에 아담한 체구를 하고 가슴에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두 사람은 지겹게 되풀이되는 말다툼에 뛰어들 태세였다. 그녀는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를 악물며 침을 삼켰다. 우리 같이 시간 보낸 지 오래됐잖아. 토요일에 되도록 집에 올 거지? 앨리스가 물었다. 알고 있어. 애써 볼게. 존은 앨리스에게 키스했는데 어서 나가고 싶어 안달을 하면서도 살짝 키스 시간을 끌었다. 존의 성격을 잘 몰랐다면 그런 그의 키스가 낭만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사랑해, 당신이 그리울 거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이 부푼 채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키스가 사랑해, 하지만 토요일에 내가 집에 없어도 제발 삐치지 말길 이라는 뜻이라는 걸 확신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하버드야드까지 함께 걸어 다녔다. 앨리스는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많았는데 그중 남편과 함께 출퇴근하는 게 제일 좋았다. 두 사람은 출퇴근길에 있는 카페인 제리스에 들러 존은 블랙커피를, 앨리스는 계절에 따라 시원하거나 뜨거운 레몬차를 사들고 걸으며 각자의 연구나 수업, 학과 내의 쟁점, 자녀들, 저녁에 할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신혼 때는 손까지 잡고 걸었다. 앨리스는 날마다 직업과 야망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녹초가 되기 전에 남편과 함께하는 출근길의 느긋한 친밀감을 음미하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두 사람은 따로 출근하고 있었다. 지난 여름에는 앨리스가 로마, 뉴올리언스, 마이애미의 심리학회에 참석하고 프린스턴에서 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일하느라 계속 출장을 다녀야 했다. 봄에는 존이 꼭두새벽부터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위한 세척 작업이 필요했는데 마땅히 믿고 맡길 만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그전에는 왜 따로 출근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앨리스는 다시 책상 위에 논문을 읽으려 했지만 여전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번엔 막내딸 리디아 문제로 존에게 한마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돼주면 죽기라도 하나? 앨리스는 논문의 나머지 부분을 대충 읽었다. 그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데다 마음이 산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는 논문에 대한 평가와 수정을 마무리하고 봉투에 넣고 봉하면서 연구 논문의 기획이나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 일을 완벽하게 못하게 만든 존을 원망하면서 앨리스는 지난 출장에서 돌아와 아직 다 풀지도 못한 여행 가방을 다시 꾸렸다. 앞으로 몇 개월은 출장을 덜 다니게 될 터였다. 가을 학기에는 초청 강의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 하버드에서 강의가 없는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내일이 바로 외부 초청 강의를 해야 하는 금요일이다. 앨리스는 스탠퍼드 대학 인지심리학 추계 세미나의 첫 초청 연사로 설 예정이었다. 그 다음엔 리디아를 만나기로 했다. 딸과 싸우지 않도록 애쓰겠지만 장담은 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 내 드라이브 웨스트와 파나마 드라이브 모퉁이에 있는 코디라 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나무가 우거진 풍경 속 테라코타 지붕에 흰 치장벽토로 만들어진 코디라 홀은 동부 출신인 앨리스의 눈에는 대학이라기보다 카리브 해변의 리조트처럼 이국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지만 조용한 강당에서 연설 원고나 검토해볼 요량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강당 안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뷔페 테이블을 둘러싸고 도시 해변의 갈매기들처럼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 앨리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들어갈 작정이었지만 하버드 동창이자 병적인 자기중심주의자로 소문난 조시가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양다리를 지나칠 정도로 넓게 벌리고 서 있는 품이 금방이라도 그녀에게 덤벼들 기세였다. 이게 다 나를 위한 건가? 앨리스가 장난스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우린 매일 이렇게 먹는데? 우리 학교 발달심리학 교수 중에 어제 종신교수가 된 사람이 있거든. 그 축하 파티야. 하버드에서 대우는 잘해줘? 그럼. 아니, 지금까지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지겨워지면 이쪽으로 오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싶어지면 연락할게. 어떻게 지내? 최고지 뭐. 이따 끝나고 내 방에 들러. 우리 최신 모델링 자료 보여줄게. 그거 보면 놀라 자빠질걸? 미안하지만 안 돼. 끝나면 바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 앨리스는 핑곗거리가 있는 걸 다행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아깝네. 작년에 사이코노믹 학회에서 사이코노믹, 정신발달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옴기니. 학회에서 보고 처음 만난 건데 그때 아쉽게도 당신 발표 못 들었잖아. 뭐 오늘 그 발표의 많은 부분을 듣게 될 거야. 요즘은 발표도 재활용하나 보지? 응? 다행히도 앨리스가 미처 대꾸할 틈도 없이 스탠퍼드 심리학과 학과장이며 앨리스가 요즘 들어 우상처럼 생각하는 고든 밀러가 바람처럼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다. 조시에게 샴페인 돌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스탠퍼드에서도 모든 교수진이 선망하는 종신재직이라는 이정표에 이른 교수에게 샴페인으로 축하하는 전통이 있었다. 교수 사회에서는 승진을 떠들썩하게 알리고 축하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종신교수가 된다는 것은 조용히 넘길 수 없는 큰 경사였다. 모두 샴페인 잔을 들자 연단에 선 고든이 마이크를 톡톡 두드렸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고든이 다음 말을 잇기 전에 조시의 지나치게 요란한 웃음소리가 강당 안에 홀로 메아리쳤다. 오늘 우리는 마크가 종신 교수직에 오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크는 특별한 성취를 이룬 감격과 기쁨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마크가 앞으로 이룰 많은 짜릿한 성취들을 위하여! 마크를 위하여! 앨리스도 주위 사람들과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 모두들 바로 먹고 마시고 대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뷔페 테이블에 음식이 모두 동나고 샴페인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지자 고든이 다시 무대에 올라갔다. 모두 착석해 주시면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든은 25명가량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실내가 조용해질 때까지 몇 분 동안 기다렸다. 오늘 여러분께 이번 학기의 첫 세미나 연사를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앨리스 하울랜드 박사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저명한 교수로 지난 25년간 심리 언어학 분야에서 훌륭한 시금석을 마련한 뛰어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울랜드 박사는 언어 메커니즘 연구에 대한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창시하고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하울랜드 박사를 모셔서 언어의 개념적, 신경적 조직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고든과 자리를 바꿔 자신을 향한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수갈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죽음 이상으로 두려워한다는 통계 결과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했다. 경청하는 청중 앞에서 가르치거나 공연하거나 얘기하거나 열띤 논쟁을 시작할 때의 모든 순간을 즐겼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도 좋았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청중이 똑똑하거나 적대적일수록 더 짜릿했다. 존은 뛰어난 교수이면서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괴로워하고 겁낼 때가 많았으며 오히려 그걸 즐기는 앨리스의 열정에 감탄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죽음보다 겁내진 않겠지만 검이나 뱀보다는 무서워하는 게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고든. 오늘은 언어의 습득과 조직화 및 사용의 근간이 되는 정신과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리스는 이 주제에 대해 무수히 얘기해왔지만 그걸 재활용이라고 여기진 않았다. 언어학의 주요 원리들이 강연의 핵심이었는데 그중 다수가 그녀가 발견한 것들이어서 수년 동안 사용하는 슬라이드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발견이 시간을 초월해 계속 정식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자랑스러울 뿐 전혀 부끄럽거나 나태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세운 중요한 이론적 토대 덕분에 미래의 새 이론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믿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미래의 발견을 얘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앨리스는 원고를 보지 않고도 느긋하고 활기차게 얘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 50분짜리 강연이 40분쯤 진행되었을 무렵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규칙 동사의 경우 심적인 도무지 다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 자신이 하려는 말의 대략적인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았다. 첫 글자가 뭔지, 소리가 어떤지,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혀끝에서 맴돌지도 않았다. 어쩌면 샴페인 때문인지도 몰랐다. 평소 앨리스는 강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강연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편한 자리라도 그녀는 늘 최대한 예리한 정신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강연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반대 의견도 나오고 즉흥적으로 활발한 논쟁이 오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를 맞추다 보니 샴페인을 마시게 되었고 조시와 다시 공격적인 대화의 덫에 빠지면서 약간 과음을 하고 말았다. 어쩌면 시차 때문일 수도 있었다. 잊어버린 단어와 그것을 잊어버린 합당한 이유를 찾느라 정신이 황망해진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앨리스는 청중 앞에서 말문이 막혔던 적이 없었다. 청중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던 적도 없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위협적인 청중 앞에서도 말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라고, 그만 잊어버리고 강연을 이어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앨리스는 떠오르지 않는 구체적인 단어 대신 그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황을 모면했다. 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정확한 내용을 포기하고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 것이 못내 걸렸고 그 잠깐의 공백이 어색한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청중들을 살펴보니 아무도 그녀의 정신적 딸꾹질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시가 눈살을 찌푸리고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옆자리의 여자에게 속닥거리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보였다. 앨리스는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할 때서야 그 단어가 떠올랐다.
렉시콘. 리디아는 3년째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대학에 진학했더라면 올 봄에 대학을 졸업했을 터였다. 그럼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리디아는 언니, 오빠보다 더 똑똑했다. 언니, 오빠는 대학에 진학했고 언니는 로스쿨, 오빠는 메디컬 스쿨까지 마쳤다. 리디아는 대학 대신 유럽행을 택했다. 앨리스는 리디아가 어떤 대학에 진학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서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런데 유럽에서 돌아온 리디아는 더블린에서 연기를 좀 했고 사랑에 빠졌노라고 말했다. 그리곤 바로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앨리스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 문제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치도록 절망스러웠다. 리디아는 세 아이 중 막내인데다 늘 모범생이었기에 항상 바쁘고 출장이 잦았던 앨리스와 존은 리디아를 자유방임형으로 키웠다.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부모의 세세한 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기 세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주었다. 부모의 인생을 본보기 삼아 자신만의 고원한 목표를 세우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리라 믿었던 것이다. 리디아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엄마의 충고를 이해는 했지만 대담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확신에 차 있었다. 게다가 리디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존이 편을 들고 나섰던 것이다. 내 생각엔 멋진 것 같은데? 대학은 나중에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그날 앨리스는 그와 평생 가장 격렬한 부부싸움을 벌였다. 앨리스는 블랙베리에 저장된 주소를 확인한 후 아파트 7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리디아가 문을 열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리디아가 말했다. 앨리스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제 시간에 왔는데? 비행기가 8시에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5시라고 했지. 제가 책에 8시라고 써놓았는데요. 리디아, 지금 5시 55분이고 난 여기 있지 않니? 그러니 5시가 맞아. 리디아는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를 만난 다람쥐처럼 당황해서 갈팡질팡하는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앨리스와 리디아는 포옹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로 배운 춤을 연습하려는데 첫 스텝을 누가 이끌어야 하는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모습 같았다. 아니면 오래전에 배운 춤인데 너무 오랫동안 추지 않아서 안무에 자신이 없거나. 앨리스는 리디아의 셔츠 속 척추와 갈비뼈의 윤곽을 느낄 수 있었다. 리디아는 너무 야위어 보였고 앨리스가 기억하는 것보다 좋게 5kg은 준 것 같았다. 앨리스는 딸이 일부러 다이어트를 해서가 아니라 바빠서 살이 빠진 것이기를 바랐다. 금발에 키가 앨리스보다 7cm 정도 큰 167cm인 리디아는 키 작은 이탈리아계와 아시아계 여자들이 많은 케임브리지에서는 눈에 띄는 편이었다. 금발 미녀들이 우글거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오디션 대기실에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9시로 예약해놨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앨리스는 현관에 선 채로 목을 길게 빼고 부엌과 거실을 살폈다. 오렌지색 조합형 소파, 복고풍 커피 테이블, 브래디번치 스타일 식탁과 브래디번치, 미국의 1970년대 시트콤, 옴기니, 의자 등의 가구들은 차고 세일 때 샀거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듯했다. 이 가구들을 한데 모아놓으니 히피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흰 벽에는 소파 위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말론 브란도 포스터를 제외하곤 아무 장식도 없었다. 앨리스가 도착하기 전에 급히 청소를 했는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실 집이 좀 지나치게 깨끗하긴 했다. DVD나 CD가 굴러다니지도 커피 테이블 위에 책이나 잡지가 흩어져 있지도 않았고 냉장고 문짝에 사진 같은 것도 붙어있지 않았다. 리디아의 관심거리나 미용에 대한 힌트가 되는 물건도 전혀 없었다.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 순간 앨리스는 현관문 왼쪽에 남자 신발이 한 무더기 쌓여 있는 걸 발견했다. 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 좀 해봐. 휴대전화를 들고 자기 방에서 나오는 리디아에게 앨리스가 말했다. 일 나갔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바텐더고 나머지 하나는 웨이터예요. 둘 다 배우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렇구나. 두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더그와 멜컴요. 멜컴의 이름을 말할 때 리디아는 얼굴을 붉히며 초조하게 얼른 엄마의 시선을 피했다. 짧은 순간의 일이었지만 앨리스는 그걸 놓치지 않았고 리디아도 들킨 걸 알았다. 우리 나갈까요? 일찍 가도 된대요. 리디아가 말했다. 그래. 먼저 화장실 좀 다녀와서. 앨리스는 손을 씻으며 세면대 옆 선반에 놓인 제품들을 보았다. 뉴트로지나 세안제와 보습제, 톰스 오브 메인 민트향 치약, 남성용 데오드란트, 플레이텍스 탐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여름 내 월경이 없었다. 5월에는 했나? 이제 한 달만 있으면 50살이 되니 그리 놀랄 일이 아니긴 했다. 아직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밤에 땀을 흘리는 증상은 없었지만 폐경기 여성 모두가 그런 증상을 겪는 건 아니었다. 폐경을 맞은 거라면 문제될 건 없었다. 앨리스는 손에 물기를 말리다가 리디아의 머리 손질 제품들 뒤에 있는 트로얀 콘돔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리디아와 함께 사는 남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멜컴에 대해. 둘은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 있는 세련된 레스토랑 아이비의 테라스 좌석에 앉아 리디아는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앨리스는 메를로 와인을 주문했다. 아빠의 사이언스지 논문은 어떻게 돼가요? 리디아가 물었다. 최근에 존과 통화한 모양이었다. 앨리스는 어머니 날 이후로 리디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끝났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언니랑 오빠는요? 잘들 있어? 열심히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 더그와 멜컴은 어떻게 만난 거니? 제가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손님으로 왔어요. 웨이터가 다가왔고 두 사람은 저녁 식사와 음료 한 잔씩을 더 주문했다. 앨리스는 얇디 얇은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깊이 없는 대화 아래 무겁고 짙게 깔린 긴장감을 알코올이 풀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더그와 멜컴은 어떻게 만난 거야? 앨리스가 물었다. 방금 말했잖아요. 어머, 왜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제가 일하는 스타벅스에 와서 룸메이트를 찾는다고 했다니까요. 난 네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주중에는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토요일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해요. 그럼 연기할 시간이 별로 없겠구나. 지금은 캐스팅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워크숍 수업도 받고 있고 오디션도 많이 보고 있어요. 무슨 수업인데? 마이스너 연기법이요. 오디션은 무슨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하고 인쇄 광고요. 앨리스는 와인잔을 빙글 돌려 마지막 한 모금을 크게 들이킨 후 입술을 핥았다. 리디아, 정확하게 내 계획이 뭐니? 중단할 계획은 없어요. 엄마가 묻고 싶은 게 그거라면요. 알코올은 효력을 발휘했으나 앨리스가 바랐던 방향의 효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녀 사이의 긴장감을 덮고 있던 얇은 트레이싱 페이퍼를 태워버리는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은 노골적인 긴장감 속에서 결말이 뻔한 위험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 너 30 돼서도 스타벅스에서 일할래? 그건 8년 뒤의 일이에요. 엄마는 8년 후에 뭘 할지 알아요? 그래, 안다. 너도 나이가 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해. 건강보험도 들고 주택융자금도 내고 노후연금도 들고 건강보험은 들었어요. 나머지는 배우가 되면 다 가능할 거예요.
배우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엄마 아빠의 수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요? 엄마처럼 되지 못하는 거요? 목소리 낮춰. 명령하지 마세요. 리디야, 네가 엄마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단지 네가 선택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엄마가 대신 선택하고 싶은 거겠죠. 아니, 이게 저예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파는 거? 넌 대학에 가야 해. 내 인생의 이 시기를 뭔가를 배우는 데 써야 한다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하버드 정치학과 다니면서 A 받으려고 죽도록 공부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전 주당 15시간씩 열심히 연기 수업을 받고 있어요. 엄마의 학생들은 주당 몇 시간씩 수업 듣죠? 12시간? 그거랑 그건 달라. 아빠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업료도 내주시고요. 앨리스는 치마 옆자락을 움켜쥐고 입을 꾹 다물었다. 지금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리디아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엄만, 제가 연기하는 걸 본 적도 없잖아요. 조는 본 적이 있었다. 지난 겨울 그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리디아의 연극 공연을 보았다. 그때 앨리스는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리디아의 고통스런 눈을 바라보면서도 그 긴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딸이 대학 교육도 마다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믿었다. 지금 대학에 진학하여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거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학위를 받지 못하면 만약 배우가 되지 못할 경우 어쩌겠다는 말인가.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본 콘돔이 생각났다. 리디아가 임신이라도 한다면? 앨리스는 나중에 리디아가 후회로 가득 찬 실패한 삶의 덫에서 괴로워할까봐 걱정스러웠다. 딸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아까운 재주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훤히 보였다. 리디아, 너도 나이를 먹게 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 알아요. 음식이 도착했으나 두 사람은 포크를 들지 않았다. 리디아가 자수가 놓인 리넨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다. 모녀는 만나기만 하면 똑같은 싸움을 벌였고 앨리스에겐 그것이 마치 둘이서 머리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박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싸움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서로에게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만 남기게 될 터였다. 그녀는 리디아가 자신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테이블 건너편의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둘 사이엔 많은 접시와 유리잔 그리고 소원했던 긴 세월이 버티고 있었다. 몇 테이블 건너편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앨리스와 리디아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모여들었다. 리디아를 약간 닮은 한 여자에게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누구야? 앨리스가 물었다. 엄마. 리디아가 13살 때부터 몸에 밴 당혹감과 우월감을 담은 어조로 말했다. 제니퍼 애니스톤이잖아요. 모녀는 음식이나 날씨 같은 안전한 얘기만 나누며 저녁을 먹었다. 앨리스는 리디아와 멜컴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었지만 리디아의 감정의 불꽃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싸우게 될까봐 두려웠다. 앨리스가 음식값을 계산했고 모녀는 배는 부르지만 심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손님, 잠깐만요. 웨이터가 길까지 쫓아나왔다. 이걸 두고 가셨어요. 앨리스는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웨이터가 자신의 블랙베리를 들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레스토랑에서 블랙베리로 이메일이나 달력을 확인한 기억이 없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뒤졌다. 블랙베리가 없었다.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면서 떨어뜨린 게 분명했다. 고마워요.
리디아는 음식이나 날씨 얘기 외에 다른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으나 말을 하진 않았다. 오녀는 침묵 속에서 리디아의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다. 존? 앨리스는 현관에서 여행가방 손잡이를 쥔 채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그녀의 앞쪽 바닥에 쌓인 우편물 맨 위에 하버드 매거진이 놓여 있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렸고 냉장고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그녀의 등 뒤에는 따스하고 화창한 늦은 오후가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에는 한기가 돌았고 어둑하고 퀴퀴했다. 빈집이었다. 앨리스는 우편물을 집어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충실한 애완동물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귀가가 늦어져서 항상 늦은 전자레인지 시계로도 도착 예정 시간이 지나 있었다. 존은 토요일 내내 일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었다. 자동응답기에 수신 메시지를 알리는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확인했지만 메모도 없었다. 앨리스는 여행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로 어두운 부엌에 서서 전자레인지 시계를 몇 분 동안 바라보았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나머지 존을 용서하는 목소리가 마음속에 점점 크게 울리는 원초적인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마음속 목소리가 그런 생각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몸 전체에 퍼져 뱃속에서 메아리치고 손가락 끝에서 진동하는 그 목소리는 무시해버리기엔 너무도 강력했다.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지? 존은 진행 중인 실험 때문에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야. 나도 그런 처지에 놓였던 적이 무수히 많았어. 우리 일이 원래 그렇잖아. 이게 우리 생활이잖아. 앨리스는 존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원초적 목소리는 그녀를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 뒷문 옆바닥에 놓인 러닝화가 눈에 띄었다. 달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였다. 원칙적으로 그녀는 매일 달렸다. 지난 수년 동안 그녀에게 있어 달리기는 식사와 수면처럼 일상의 일이었다. 그녀는 한밤중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도 달리곤 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이 규칙적인 운동을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었다. 너무 바빠서였다. 앨리스는 신발끈을 매며 캘리포니아엔 아예 러닝화를 챙겨가지도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다 어차피 달릴 시간이 없을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속으로 웅얼거렸다. 하지만 사실은 러닝화를 챙기는 걸 잊은 거였다. 앨리스는 포플러 스트리트에 있는 집에서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똑같은 코스를 택했다. 매사추세츠 애비뉴를 따라 내려가 하버드 광장을 지난 다음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거쳐 찰스 강변을 따라 MIT로 건너가는 하버드 다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였다. 왕복 8km 남짓한 거리에 시간은 45분쯤 걸렸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은 열망을 품어왔으나 해마다 그런 장거리 마라톤에 대비한 훈련을 할 시간이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언젠가는 참가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 나이의 여자치고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았기에 60대까지 건강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버드 광장까지의 구간에서는 인도에 모여있는 보행자들을 피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느라 간간히 리듬이 끊겼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말에 들뜬 분위기에 젖은 사람들이 거리에 우글거렸다. 길모퉁이에 모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레스토랑 밖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손님들. 영화관 앞에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선 이들. 이중 주차된 차 안에서 좀처럼 나지 않는 빈자리를 기다리는 운전자들. 달리기 초반 10분 동안은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아가느라 상당히 주의를 집중해야 했지만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지나 찰스 강변에 들어서자 달리기 가장 좋은 상태에서 자유로이 달릴 수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적한 저녁이라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 강가의 풀밭은 케임브리지의 거리보단 덜 복잡거리는 느낌이었다.
달리는 사람,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걷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용 유모차를 미는 아기 엄마의 행렬이 이어졌으나 앨리스는 늘 다니는 도로 위에 노련한 운전자처럼 주변 상황을 그냥 어렴풋이만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가를 따라 달리며 자신의 나이키 운동화가 호흡과 당김음 리듬을 이루며 포장된 포도를 밟는 소리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리디아와의 싸움을 되새기지 않았다. 배가 꼬르륵거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존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달리기만 했다. 앨리스는 늘 하던 대로 메모리얼 드라이브 옆에 잘 꾸며진 잔디밭들로 이루어진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공원으로 돌아와서야 달리기를 멈췄다. 머리가 맑아졌고 몸도 긴장이 풀리고 원기를 되찾은 상태였다. 그녀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공원은 찰스 호텔과 케네디 행정대학원 사이에 벤치가 쭉 늘어서 있는 쾌적한 산책길을 따라 하버드 광장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산책길을 지나 엘리어 스트리트와 브래틀 사이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엄청난 소나기 힘으로 그녀의 팔뚝을 잡고 말했다. 오늘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여자는 상대를 꿰뚫어보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앨리스를 응시했다. 색깔과 결이 영락없이 철수세미인 긴 머리에다 가슴에는 미국이여 회개하라, 예수님께 돌아가라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두르고 있었다. 하버드 광장에는 늘 그렇게 신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친 적은 없었다. 미안합니다. 앨리스는 그렇게 말한 뒤 차량의 행렬이 끊긴 길 건너로 도망쳤다. 앨리스는 계속 걷고 싶었지만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길 건너편을 보았다. 철수세미 머리의 여자가 다른 죄인을 쫓아 산책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산책길, 호텔, 가게들, 지나치게 구불구불한 거리들. 그녀는 자신이 하버드 광장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집이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했다. 하버드 스퀘어 호텔, 이스턴 마운틴 스포츠, 딕슨 형제 철물점, 마운트 오번 스트리트, 다 아는 곳들이었다. 하버드 광장은 지난 25년 동안 그녀가 늘 지나다닌 곳이었건만 어쩐 일인지 거기서부터 그녀의 집까지 가는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질 않았다. 바로 앞에 지하철역 출구를 나타내는 흑백의 둥근 T 표지가 있었지만 하버드 광장에는 그런 출구가 셋이나 되었고 앨리스는 앞에 있는 출구가 셋 중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진땀도 났다. 심박수 증가와 반환이 달리기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억지로 한 블록을 걸어간 다음 또 한 블록을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당혹스러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다. 하버드 협동조합 매장, 카둘로스 식품점, 잡지를 파는 니니스 코너, 길 건너 케임브리지 방문자 센터, 그 너머에 하버드 야드. 그래도 글씨는 읽고 건물들도 알아볼 수는 있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것들이 도무지 연결이 되질 않았다. 사람, 자동차, 버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견딜 수 없는 소음이 쌩쌩 스치고 지나갔다. 앨리스는 눈을 감았다. 귀 뒤에서 자신의 피가 쉭쉭거리며 고동치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그만! 앨리스는 눈을 떴다. 아까 순식간에 사라졌던 풍경이 호련히 다시 나타나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버드 협동조합 매장, 카둘로스 식품점, 니니스 코너, 하버드 야드. 앨리스는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 매사추세츠 애비뉴를 따라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걸
자동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집을 지척에 두고 길을 잃은 괴상한 상태에서 벗어나 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금 전만 해도 집을 지척에 두고 길을 잃은 괴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달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걸어갔다. 앨리스는 자신이 사는 포플러 스트리트로 접어들었다. 매사추세츠 애비뉴에서 2블록 떨어진 가로수가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 자신이 사는 거리에 서서 자기 집을 보자 훨씬 더 안전해진 기분이 들었으나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었다. 앨리스는 집 현관문에 시선을 받고 부지런히 다리를 움직였다. 마음속에서 맹렬히 파도치는 불안의 바다는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리고 존을 보면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했다. 만일 존이 집에 있다면. 존! 존이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면도도 안 하고 미친 과학자 같은 머리에 안경을 올린 채 보란듯이 행운의 회색 티셔츠를 입고 빨간 아이스 캔디를 먹고 있었다. 밤을 샌 모양이었다. 아까 기대했던 것처럼 앨리스의 불안감은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활력과 용기까지도 사라진 듯 마음이 약해지면서 남편의 품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러잖아도 어디 갔나 했지. 냉장고 문에 메모를 남길 참이었거든. 어땠어? 존이 물었다. 뭐가? 스탠퍼드. 잘 끝났어. 리디아는 어떻고? 존이 리디아에게 몰래 수업료를 대준 것에 대한 그리고 집에서 맞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가 달리기로 진정되고 어처구니 없이 길을 잃은 공포에 뒷전으로 물러났다가 지금 다시 우선순위를 되찾겠다고 나섰다. 모르겠어. 둘이 싸웠군. 당신이 연기 수업료를 내주고 있다면서? 앨리스가 따졌다. 존은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아이스 캔디를 붉게 물든 입에 넣었다. 여보, 그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얘기할 시간을 내. 대체 당신은 나한테 말도 없이 그 아이를 그 멀리서 떠돌게 하더니 오늘 내가 도착했을 때도 집에 없었고. 내가 집에 왔을 때 당신도 없었잖아. 달리기는 잘했어? 앨리스는 존의 은근한 질문 속에 단순한 논리를 파악했다. 아까 만일 존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에게 전화를 했더라면, 마음대로 달리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1시간 정도를 존과 함께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았지. 미안하지만 나도 최대한 기다린 거야. 정말 꼭 실험실에 다시 가봐야 해. 오늘은 굉장한 날이었고 결과도 아주 멋졌지만 실험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치들을 분석해봐야 해. 당신 얼굴 보러 잠깐 들른 거야. 난 지금 그 얘기를 해야겠어. 헨리,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문제야. 오랜 리디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너무 다르잖아. 내가 실험실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 안 돼. 그럼 나랑 같이 걸을까? 학교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어때? 학교 안 가. 집에 있을 거야. 지금 얘기해야겠다. 집에 있어야 한다. 당신 갑자기 요구가 지독히 많아졌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요구가 많다. 그건 정신력이 약하다는 걸 의미했다. 그건 약하고 의존적이고 병적이란 말과 동의어였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앨리스는 평생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살아왔다. 그냥 지쳐서 그래. 그래 보이는군. 쉬엄쉬엄해.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존은 앨리스의 부연 설명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너무 걸렸다. 엘리, 빨리 갈수록 빨리 돌아올 수 있어. 쉬고 있어. 이따 밤중에 돌아올 테니. 존은 앨리스의 땀에 젖은 머리에 입을 맞추고 문을 나갔다.
앨리스는 남편이 나간 후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도 없이 현관에 홀로 남겨지자 방금 전 하버드 광장에서 겪었던 일에 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차가운 벽에 기대어 무릎 위에 손이 떨리는 걸 바라보았다. 자신의 손이 아닌 듯했다. 그녀는 달리기를 할 때처럼 숨을 고르는 데 집중했다. 몇 분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야 마음이 진정되어 자신이 겪었던 일의 의미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었다. 앨리스는 스탠퍼드에서 강연하던 도중 단어를 잊어버린 것과 월경이 멈춘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노트북을 켠 다음 구글에 들어가 폐경기 증상을 검색했다. 관담이 서늘하도록 많은 증상들이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 극도의 피로감, 불안감, 어지럼증, 불규칙한 심장박동, 우울증, 과민증, 급격한 기분 변화, 방향감각 상실, 정신혼란, 기억력 쇠퇴. 방향감각 상실, 정신혼란, 기억력 쇠퇴. 맞고. 앨리스는 뒤로 기대앉으며 손가락으로 검은 곱슬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녀는 천장까지 닿는 책꽂이에 놓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하버드 졸업 사진, 결혼식 날 존과 춤을 추고 있는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 안나의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앨리스는 다시 노트북 화면의 증상들을 보았다. 폐경기는 그녀가 여자로서 당연히 겪는 자연스러운 단계였다. 무수한 여자들이 날마다 폐경기 증상들을 극복하고 있었다. 그러니 생명이 위험한 문제는 아니었다.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었다. 앨리스는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검진 약속을 할 것을 메모했다. 어쩌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증상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과민증, 급격한 기분 변화. 최근 들어 존에게 걸핏하며 화를 내는 것. 이제 그 모든 게 납득이 되었다. 앨리스는 만족해서 노트북을 닫았다. 앨리스는 어둠이 짙어가는 서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집은 고요했지만 이웃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햄버거 굽는 냄새를 들이마셨다. 무슨 까닭인지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녀는 복합 비타민제 하나를 먹고 여행 가방을 푼 뒤 인지학 저널을 좀 읽은 후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마침내 존이 들어왔다. 침대에 그의 체중이 실리면서 앨리스는 살짝 잠이 깼다. 하지만 자는 척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존은 밤을 샌 뒤 종일 일해서 녹초가 되어 있을 터였다. 리디아 얘기는 아침에 하면 되니까. 앨리스는 최근 자신이 너무 민감하고 침울했던 것도 미안했다. 존의 따스한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잡더니 바짝 끌어당겼다. 앨리스는 목에 그의 숨결을 느끼며 편안한 기분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